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물가에 총력 대응하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성, 허종식 의원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금 살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받았던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제외하면 돈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띄운 국민의힘은 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졸속 추진을 멈추고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가 있는 해경 지휘부가 참사 9년여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대한항공과 기업결합의 중대 사안이었던 화물사업 매각을 의결했습니다. 3년을 끌어왔던 두 기업의 결합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구로 살 수 있는 성기능 개선식품 20개를 분석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들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민주당 임종성, 허종식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관련 재판에서 두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오늘 압수수색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임종석, 허종식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일찌감치 수사선상에 오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빼고는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의원의 이름은 돈봉투 살포 혐의로 먼저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최근 재판에서도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제시했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둔 재작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이 씨에게 인천 둘하고 종성에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를 뺏겼다고 말한 녹음을 들려준 겁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이 각각 이성만, 허종식, 임종석 의원인지 물었고 이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성만 의원은 여의도 국회 사무실에서 윤 의원을 만나 돈봉투 1개를 받은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입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씨에게서도 허종식, 임종석 두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윤관석 의원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이후에는 송 전 대표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면서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압수물과 지난 6월과 7월 국회 압수수색으로 파악한 의원들의 동선 등을 교차 검증하면서 수수자 특정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또 최근 재판에서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선남 의원 등도 돈봉투 살포 대상이었다는 이정근 씨의 증언도 나온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미흡한 초동 조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전직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초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만큼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죄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장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참사 이후 9년 만에 부조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김석진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한 전 차장 등 전직 해경지휘부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9년 7개월 만이고 2020년 검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9개월 만입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구조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초점은 과연 당시 해경지휘부가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구조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않았거나 못한 과실이 입증됐느냐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 2심에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과 거짓으로 교신하며 무단 탈출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란 점을 주된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삼천구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직접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는데요. 판결이 내려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말의 희망을 여지없이 산산이 부순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쾌변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대법원 선고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퇴선명령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내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2015년 11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현장에 있으면서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 정장은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석 달 연속으로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10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2%대로 둔화했던 소비자 물가는 8월에 3.4%, 9월 3.7%로 석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농산물 물가가 이상기온 영향으로 13.5%나 뛰면서 29개월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사과가 72.4%, 토마토 22.8%, 파 24.6%, 쌀은 19.1% 올랐습니다. 공업 제품은 3.5%, 휘발유는 6.9%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중동 사태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라고 합니다. 정부의 전망, 향후 대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 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에 중대 사안으로 떠오른 화물 사업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심사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이 제출할 시정 조치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정 조치안의 핵심은 기업 결합 이후 화물 사업 매각인데 이사회는 참석한 5명의 이사 가운데 찬성 3명, 불참 1명, 기권 1명으로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르면 오늘 중 EU 집행위원회에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 매각을 결정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합병이 EU의 승인을 받기 위한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과 미국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EU가 요구한 화물사업부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라는 관문 통과는 유력해졌습니다. 앞서 주요 14개국 중 11개국의 승인은 받은 만큼 남은 곳은 미국과 일본입니다. 다만 하나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불발됩니다. 미국 법무부는 자국 항공사인 제트블루의 스피릿 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항공사 인수 합병에 까다로운 편입니다. 2년간 검토한 지난 5월 독점을 해소할 아시아나항공 수준의 경쟁 항공사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또 독과점 요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합병을 저지할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칠 정도입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측 승인을 받기 위해 에어 프레미아의 미주 노선 일부의 기재와 승무원, 조종사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M&A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미국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제어하는 거에 이제 손실 부분이 좀 큰 게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 현대중공업이랑 그 대우조선의 재판이 될 것 같아요. 반면 정부 일각에선 이후에 승인이 나면 미국 측이 쉽게 승인해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에 양 인수합병 시도처럼 무산될지, 에어프랑스를 넘어선 세계 7위의 초대형 항공사 탄생이란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직구로 구매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전한 제품인지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식약처가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을 구매해봤더니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이 제품들은 의약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처방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 직구로 살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이런 제품 20개를 직구로 구매해 성분을 따져봤습니다. 20개 가운데 4개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와 성분이 나와 통관에서 걸러졌고 나머지 14개 제품에서도 금지된 성분이 나왔는데 제품에 표기조차 안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10개 제품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과 그와 유사한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처방전 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방심했다가는 자칫 저혈압이나 실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두통이나 안면 홍조, 근육통, 소화불량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혈관계 부작용 후 협심증, 실신 등 이런 부작용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통관 보류를,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 식품들을 구매해 복용하고 있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해외 직구로 식품을 살 때는 해당 제품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리 검색해보면 됩니다. 제품 이름을 검색하면 반입이 차단된 건지 알 수 있는데 현재 위의 식품으로 등재된 건 3,300여 개에 달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이후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만 15명이고 금액은 19억 원이 넘습니다. 전 씨의 사기 범행에 남현희 씨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남 씨 측은 경찰에 대질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전청조 씨를 체포한 지 얼마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까? 네, 경찰이 전청조 씨를 체포해 경찰에 데려온 지 37시간 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한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그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씨의 범행 규모가 알려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피해자 15명, 피해 금액은 19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 요인점이 더 드러난 건데 더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범죄 이득액이 5억 원부터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와 남 씨의 중학생 조카에게 여러 차례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청조 씨 사기 행각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남현희 씨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남 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 전 씨와의 신속한 대질신문 조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조사에도 응하겠다며 사기꾼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이야 일부 언론의 작태에 분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 씨가 펜싱계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대한펜싱협회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남 씨가 만남을 주선했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 씨는 실제로 지난 2월 남 씨와 함께 대한펜싱협회 고위 관계자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펜싱협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 씨와 만남을 가진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될까 우려해 투자 제안을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 씨 측이 투자 대가로 차기 협회장 자리를 요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자신이 공범으로 의심된다는 진정서를 낸 강서구 의회 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그 의원 역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고소전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경찰이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인유한 당 혁신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를 일괄 취소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면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특히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서 11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면서 12월에 결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징계 취소 결정이 나자마자 안녕 얘들아 지지율이나 올려라 하면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목소리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합니다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혁신의 진정성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 취소 처분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반응 좀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 얘들아. 무슨 보고 갑자기 당이 달라졌어 아니면 대통령이 달라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네. 너무 그냥 당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지금으로서 당을 나가서 새로 뭐 정치 활동 하실 게 1과 100 사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요 저는 이거 당이 만약에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100이에요. 12월에 제가 특정한 날짜를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날짜가 있는데 크리스마스인가요? 그거는 저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요. 이제 징계가 풀렸습니다. 예. 풀렸고요. 그런데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났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랬고 어저께도 그랬고 12월에 결단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은 좀 화합해서 하자,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생각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게 많이 좀 아쉽고 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그때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만났던 김종인 대표도 아직 결정한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본인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그 결정이라는 게 뭔지 또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탈당해서 당을 새로 만든다든지 한다면은 그거는 뭐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히 손실이기도 하겠지만 본인에게도 좋은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 당이 100% 이렇게 당이 제대로 안 바뀌면은 그 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새 당 만드는 게 100%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어쨌든 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이 바뀌고 혁신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뭐 힘을 보태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 본인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돼서 본인이 나가야 될 정도 되면은 당의 총선 기반도 약한데 거기다가 본인 그 표를 또 본인이 또 쪼개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어제는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서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많이 자문하고 상의한
하는 분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과 상의하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다들 기자들이 곧 신당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고민정님. 그럴 것 같고 예. 아까 이제 뭐 대통령이 하나도 안 달라졌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야말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 예. 물론 뭐 전략 전술을 잘 펴고 정말 머리도 비상하게 예, 빠르게 예. 돌아가고 예. 그런 장점이 있는데 늘 문제는 태도였거든요. 예. 근데 정말 사람 안 변하는구나. 예.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당내 이 분열과 갈등을 만드는 것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우려들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계속 그 태도를 가져간다는 것은 결국은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자기만의 정치를 해서 자기만의 세력을 만들겠다는 선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다 이 당원권 정지했었던 그 징계를 취소한 건데 홍준표 시장도 과하지옥의 수모라는 표현을 썼어요. 과하지옥의 수모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이게 다리를 벌려놓고 내 밑으로 기어가 뭐 그런 모욕을 당했다라는. 자신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 예. 예. 잊지 않는다 그랬군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징계에 대해서 그렇게 그 당시부터도 그거를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였고 지금도 그런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본인이 속한 이 당, 이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입지하고도 또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섭섭한 게 있다면은 그건 그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풀고. 또 두 사람 모두 지금 원치 않는 징계 해제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화합 차원에서 징계하고 지도부가 화합하자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원치 않는 징계가 아니죠. 징계를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빨리 그걸 원상 회복시켜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상 회복 좀 시킨 거잖아요. 이거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해준 건데. 근데 왜 저렇게? 다만 이제 그 원상 회복 시켜주는 거를 자기들에게 당이 징계 자체를 잘못했다. 잘못한 거를 반성하고 그냥 취소하고 원위치 시킨다. 처음부터 잘못이 없었는데 당이 무리하게 징계했다. 이렇게 해주기를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고 화합 차원에서 징계를 풀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건데 또 징계는 뭐 당사자들이 납득하는 징계라는 게 별로 없지만은 그건 그대로 뭐 100% 명분이나 이 이유가 합당하지 않더라도 또 나름 또 이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 입장에서 섭섭한 부분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쪽에 분열보다는 통합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그러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패배하니까 또 이제 와서 같이 화합하자. 라는 것 이해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여러 가지 변명들을 이야기해도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는 이번 총선만을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퀴즈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 당 내에서 또 다른 정권을 만들려면 당내에 야당을 만들었어야 됐고 그 이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만드셨죠. 성공했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구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결국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한다면 당내 야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다음 정권을 잡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시드머니, 즉 지지 세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내 야당 역할을 하려면 지금부터 선명하게 가는 게 맞는데 보통은 집권 3년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낮게 나오다 보니 지금이 바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강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면 선거 구도상은 야당이 좀 더 유리해지는 겁니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선거제도가 어떻게 갈지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현행대로 준연동형으로 갈 것인지 또 병립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여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에 다른 목소리들이 뭔가 국민들 밥상머리 위에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연일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 관련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서 좀 들어봤고요. 국민의힘 혁신위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제 1호 안건 지금 뭐 통합, 사면 지금 징계 이제 풀어준 겁니다. 2호 안건으로는 희생으로 잡았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조혜진 의원님도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저는 연임은 안 하고 중간에 4년 쉬었죠. 아 그런가요? 연임을 예. 하고 싶은데 못했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국민의힘 찾아봤더니 동일 지역구 3선원이 몇 분이에요? 거의 2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3선은 많은데 예. 연달아서 3선 한 분은 그 중에서 또 일부죠. 아 저건 연달아서 3선만 해당하는 겁니까? 전체 숫자는 그건 아니에요. 예.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예. 자, 아무튼 이 2호 안이 수용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 논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제가 작년 우리 혁신위 때 부위원장을 맡아서 이 이슈를 제기했을 때도 예. 중간에 논의가 계속 진행이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취지가 완전히 다르게 와전돼 가지고 곡해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거는 네거티브 측면이 아니라 포지티브 측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중간에 쉬지도 않고 연달아서 그 3번이나 예. 12년 동안에 공천도 받고 주민들로부터 예.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드물어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다. 본인도 열심히 했고. 예. 그런 그래서요? 분은 예. 앞으로 이제 4선 5선 하면서 당에 이제 국회의장도 하고 부의장도 네, 하고 당의 네. 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해야 될 그런 인물들인데. 근데 12년 동안 뭐 우리는 휴가가 뭐 제대로 된 뭐 자기 충전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12년 동안 예.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나면은 사실 4선 가면은 그냥 기진맥진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본인을 위해서 그렇고 당이나 국회를 위해서도 한 4년 정도는 현장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기 성찰의 기회도 가지고 휴식의 기회도 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나 비전을 충전할 기회를 가져야 그다음에 4선이 되었을 때 제대로 정치를 한다. 예. 제대로 국회를 끌고 예. 제대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 취지였는데 이걸 네. 뭐 3선에서 많이 해먹은 거 아니야? 그만 좀 해먹어. 수도권으로 우리도 좀 해먹자. 수도권으로 출마해라. 희생해라. 예. 그러니까 수도권 출마해서 예. 4선이 될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아니고 사지로 보내가지고 그만하라는 그런 뜻이면. 자 그거는, 그러면 지도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세요? 이런 논의면은 논의 자체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네. 또 그래 되면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면 혁신위가- 대한민국 국회에 혁신위가 제대로 안건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논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논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3선 이상은 아예 그냥 하지 말라는 뜻이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4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 그냥 퇴물 취급해가지고 쫓아내면은 다음에 4선 하고 싶어도 공천 줄 수 있습니까? 공천 줬을 때 당선될 수 있습니까? 예. 사실상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대한민국 초선, 재선 3선밖에 없는데 네. 초재선 중에서 3선 갓 3선 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하고 뭐 당대표하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당이 국회 정치가 지금 헤매고 있는데 네. 완전히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요. 지금 김기현 대표 4선이죠. 또 권성동 의원 4선이죠. 윤재호 원내대표 3선이죠.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 지도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도 한번 비슷한 게 논의가 된 적 있지 않아요? 네, 아마 선거철만 되면 예. 늘상 나오지만 늘상 현실화되지 않는 게 바로 그랬습니까? 이거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과연 연임은 그러니까 3선을 연임해서는 안 예. 된다. 즉 건너뛰는 거는 상관없다. 예. 이것도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예. 아 그래 건너뛰는 건 괜찮지라고 예. 납득해 주실까? 예. 그렇지 예.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장님부터 해서 각 당의 대표, 뭐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초선에 불과하긴 하지만. 예. 다선이라고 해서 그럼 국회가 연륜 있고 아주 경험이 풍부해서 윤활하게 잘 굴러가느냐. 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번 21대 국회만큼 서로의 이 극과 극으로 치닫는 정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과연 그 선수를 오래 쌓는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선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다 보니 네. 삼선 연임 금지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은 그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이뉴한 혁신위의 2호 안건 보니까 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이 되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이슈입니다. 지금 여야가 여러 수싸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당내 기구 빨리 출범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번 주에 법안 발의까지도 지금 할 생각인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졸속 추진하면 안 된다.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교통 문제부터 해결하자라고 맞받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오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민주당의 반응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김포 편입 문제는 김포 시민의 여론과 현실적 필요성 그리고 서울시의 미래 발전 비전에서 출발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전국적 행정 개혁을 꺼내 논점을 흐리거나 심지어 포퓰리즘이다, 국토 갈라치기다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그리고 졸속적인 김포 서울시 편입안보다는 실제로 지금 김포 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입니다. 5호선과 관련된 예타 면제와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담겠습니다.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안을 갖고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이요. 오늘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해서 이제 위원회까지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법안 발의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사안은 고민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이제 교통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인근에 있는 분들은 그 어려움을 가장 호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 해결이 되지 않고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겁니다. 네. 졸속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 이전이라는 걸 졸속적으로 시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비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어려움을 겪었으면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네. 이것도 역시 서울시와 경기도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오세훈 시장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지금 보이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사하고도 아무런 논의도 되어 있지 않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김포시를 서울시에다가 편입시키겠다는 어마어마한 대프로젝트인데 이것을 그냥 아무리 여당이지만 여당 대표가 툭 하고 던진다고 해서 될 일인가. 너무 이 국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정말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김포시 시민들의 의지는 어떻고 그것을 실제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들이 투표를 해야 될 텐데 그분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서울을 더 확장하는 게 꼭 필요한가? 안 그래도 지금 비대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아니냐, 그리고 졸속 추진 아니냐는 거예요. 졸속이라고 하면은 김포 시민들은 별 생각도 없는데 그 준비도 없이 던진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완전 반대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당이 별 이런 이슈도 없는데 이거 좋은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던진 게 아니고 김포 시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포시만이 아니라 주변의 서울시 주변 그 서울시와 생활권을 같이 하는 도시들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기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 이야기 나왔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다른 광역 도시끼리 협의해 가지고는 행정구역이 다른 그 구조에서는 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행정구역을 같이 통합을 시켜줘야 이런 문제도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 그런 때문에 그 주민들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뜬금없이 우리가 뭐 이렇게 평지 돌출로 이렇게 툭 던진 게 아니고. 그럼 광명, 하남, 뭐 주변 도시들 가운데 주민들이 원하면 같이 추진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게 정치 일이고 집권당의 일이고 특히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그런 걸 제도화하는. 제로하려면은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면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총선에서 우리가 표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 그래서 전에 그 총선 승부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가급적이면은 이게 총선 전에라도 해결이 되면 좋은데 예. 안 된다면은 그리고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이게 의견이 민주당도 만약에 찬성하게 되면은 총선에 이슈될 게 없어요. 근데 반대하면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용으로 전략적으로 내 것인 겁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균형 발전을 이룰 건가, 그리고 서울을 어떠한 도시로 만들 건가에 대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그저 총선 때문에 하신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게 방금 의원님 답변으로도 나오는 거고요. 리얼미터에서도 11월 1일 날 조사한 거를 제가 봤더니요. 인천 경기에서는 65.8%, 서울에서는 60.6%가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또 날짜 언제 했는지를 한번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말씀 계속하세요.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 조사 결과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반대가 더 많이 나왔고요. 세대별로는 70세 이상에서만 찬성이 나왔고 모든 연령대가 다 반대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도층에서는 66.5%가 반대를 했고 또 하나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해당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다가 58.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시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그 지역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 켜켜이 쌓여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면 최소한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11월 1일자 여론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11월 1일자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 찬반 여론조사이고요. 조사 기간은 2013년 11월 1일. 조사 기관 리얼미터고 의뢰사는 23년이죠. 에너지경제신문이고요. 조사 기간은 2023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그리고 18세 이상 남녀 503명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95% 신뢰 수준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를 말씀하셔서 반드시 저희가 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이 너무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인력도 그렇고 소비 시장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지방들을 어떻게 더 분권화시키고 더 힘을 모아줄 것인지가 여야 간에 경쟁적으로 벌어졌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고급 인력들이 더 집중될 것이고 거대한 소비 시장이 형성되는 등의 월등한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박수영 의원님께서 인터뷰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균형 발전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역행해서 서울 블랙홀 현상을 오히려 촉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 표 말고 어떤 그 결과물을 생각하시고 이러한 정책을 내거셨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 말씀하신 여론조사 그래픽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 찬반을 묻는 조사였고요.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반대가 58.6, 찬성이 31.5, 잘 모름이 10% 나왔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는요. 근데 이게 정확히는 서울 근접 중소도시 서울시 편입 찬반 이렇게 돼 있네요. 조사 기관은 리얼미터고 의뢰 기관은 에너지경제신문이었고 조사 기간은 11월 1일 하루였습니다. 자, 리얼미터 홈페이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김장인가 싶은 게 우리도 다 기억하지만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뭐 단순히 이런 김포시 서울시 편입 정도가 아니고 수도로 옮기겠다 공약을 해버렸잖아요. 선거 한 석 달인가 앞두고. 그 이후로 사실은 지금 저 수도 이전 문제가 계속 진통을 겪어가지고 지금도 그 세종시가 기대했던 만큼 이렇게 발전이 안 되니까 행정부로 옮겨간 건 안 되고 이제 국회도 옮겨와야 뭐가 좀 될 것 같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대통령실도 옮겨가야 뭐가 될 것 같고 그때도 이명박 후보는 그거는 수도로 옮길 문제가 아니라 경제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세종과 중부권이 산다. 그걸로 단방에 해결이 된다라고 했는데도 근데 정치적인 논리로
수도 이전으로 해가지고 행정복합도시로 해가지고 행정기능만 가니까 네. 안 되잖아요. 기대했던 예. 만큼 안 되잖아요. 잘 살게 안 되니까 또 그걸로 모자라니까 국회도 와야 뭐가 될 것 같고 네. 그것도 대통령실도 와야 될 것 같고 그런 예. 식으로 계속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아니, 지금 저는-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이런 그 논의가 있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수도권의 그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 주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예. 주민들 주변 도시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교육, 환경, 문화 또 그 의료, 복지 이런 삶을 공유를 하고 싶은데 예. 지금 거꾸로 위성 도시가 되고 베드타운이 되고 70~80%가 매일 서울시로 출퇴근해가지고 지옥철이니 뭐 지옥버스니 이런 걸 감내하면서 매일 서울시로 출퇴근하는데 삶의 질은 서울시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네. 베드타운처럼 돼가지고 자족 기능도 없고 그래서 그 서울시가 누리는 그런 삶의 질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같은 행정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요구를 했고 그걸 우리가 타당하다고 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일단 김포시 같은 경우는 김포시 주민들의 여론부터 수렴을 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게 아니면 우리가 수렴한 게 아니라 수렴할 것이 아니라 수렴한 거죠. 그 예. 요청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수렴을 한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그걸 실행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예. 제 약속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참 김포 시민들 어떤 분들에게 의견을 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늘 이제 그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할 때에도. 그러니까요. 예. 그것을 다 믿고만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는 결국은 수도권 잡으려다 지방홀대 역풍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만 지금 잘 못 보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을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이거를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조금 나눠주기 위해 그래서 세종이라는 곳에 행정수도를 만들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쏟았다면 오히려 여야가 함께 만든 행정수도를 성공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건 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세종시는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항상 준비한 여론조사 그래픽을 충분히 준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좀 서둘러서 네. 보내드렸는데요. 보니까 이 조사 대상과 크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겁니다. 김포시 주민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슈가 좀 더 있었는데 네. 다음에 한번 또 초대해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박수 한번 드려야 되는데.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총선기획단 수도권 총선 전략이라고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을 내놓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고양, 성남, 구리, 광명은 물론 그냥 전국토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국호를 서울로 바꾸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 구리, 하남 등 좀 서울 권역권까지 좀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을까요? 지역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지역민들의 요구 있어야 되겠죠. 누구일까요? 모두들 예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수도 소음이 들어가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요. 경기도는 전부 다 서울의 중심에 에너지를 물고 전부 다 살아나가는 데라서 이게 전부 다 수도 서울로 전부 통폐합이 됩니다. 혹세 무민하는 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내세운 공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우연이고 그저 사실이 아닌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민주당의 반응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심지어 야당 몇몇 인사들은 역술인 배우설까지 제기하는데 모처럼 여야가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질 낮은 루머 논쟁으로 낭비할 생각인지 안타까울 뿐이며 이는 또한 김포 시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김포시 서울시 편입을 첫 번째 안건으로 정하신 배경을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런 안건 의제가 앞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한다라는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글쎄요, 그건 모르죠. 이게 저희가 한다고 해서. (11월에) 접어들었지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5.7도로 예년 기온을 10도나 웃돌았는데요. 이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다시 흐려지겠고요.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도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고요. 밤에는 영동 북부와 전남, 남해안, 제주도 쪽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1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